내수가 심각한데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인구가 계속 우리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생. 그 다음에 심각한 게 고령화예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노인들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 그게 뭐냐?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에 투입하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경제활동이 왕성한 그런 나이대는 한계 소비 성향도 높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소비 성향이 낮다. 소득도 낮지만은 소득이 생겨도 소비에 쓰는 돈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난하다. 한국 노인들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다. 이게 내수 침체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건데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인구예요. 대개 뭐 20대 후반부터 뭐 50대 후반까지 그 나이대가 생산 가능 인구의 주력이죠. 이 사람들 100명당 지금은 노인 29.3명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 206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한 35년 뒤면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90.4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나마 소비 성향이 높은 생산 가능 인구의 소비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너무 많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출, 거기에 대한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종 사회보험료, 세금 이런 부담 때문에 인구 구조에 따른 이런 부담 때문에 소비에 쓸 여력이 없다.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 자료인데 작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927조 원, GDP 대비 91.7%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가계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한 3년 동안 고금리였잖아요. 과중한 가계부채. 원금 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월급 받아가지고 자영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보험료에 세금에 이자에 내고 나면은 소비에 쓸 돈이 너무 없다.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다. 자, 고용노동부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실질 임금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분을 뺀 근로자 1인당의 평균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까지는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2.0%.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2% 정도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0.2%, 2023년에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과 0.5% 증가했어요. 아니, 임금 상승률이 높아도 그런 인구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다음에 높은 가계부채,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허덕허덕 되는데 실질 임금마저 2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작년에도 겨우 찔끔 0.5% 올랐다. 그러니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총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요.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2021년 기준인데 비금융 자산, 이 비금융 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실물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이런 것도 실물자산이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OECD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한국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65% 내지 75%가 가계자산의 65 내지 75%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보십시오. 대부분 그냥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집 한 채가 가계자산의 전부예요.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런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예금, 주식, 채권,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미국은 무려 71.5%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펀드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뭐 자기 뭐 연금이라든지 자기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것과 합쳐가지고 쓰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자기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인 거고 대부분은 그냥 자기 집 한 채 거기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현금이 안 나온다. 그런데 상당수 선진국들은 가계자산이 금융자산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소득이나 자기의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쳐가지고 훨씬 더 여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어떤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수 침체, 내수 부진이 만성화, 장기화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내수 붕괴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냐, 내수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제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다음 주 고작의 경제버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